주택을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나라고 그러면 LTV DTI는 이 처음 세대에 대해서는 완화적으로 쭉 가야 되는 거지. 예. 지금 갑자기 부동산 올릴 것 같으니까 집 살려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강화하고 예. 기존에는 집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산 축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고 봤더니 실질 보유세도 0.1%밖에 안 돼. 이거 굉장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요를 잡을 거면 재산세. 부동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분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올해도 어김없이 2025를 출간해 주신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2025년 부동산은 이런 관점에서 전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책 중간에 또 담겨져 있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 지금 걱정하고 우려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단하고 화두를 던져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되게 충격적인 소제목을 봤어요. 그게 정말 놀라웠는데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알래스카보다 낮은 수준이다. 야, 이거 놀라운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유세잖아요. 재산세라는 게. 이 둘로 나뉘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매년 내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네. 호가 20억 이하는 종부세 안 내요. 그렇죠. 호가 20억 이하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만 봤을 때 공시지가가 50% 60%잖아요. 그만 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나와요. 보통 12억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가 되니까 20억짜리까지는 그냥 재산세만 내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겁먹고 재산세가 0.4% 유리라도 겁먹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감정가 또는 호가를 대상으로 0.4%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20억에 대해서 0.4니까 800만 원 재산세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요. 네. 공시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서 뭐 11억 사이인데 그럼 그냥 뭐 10억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10억에 대해서 0.4%도 아니에요.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보통 45%, 50%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50%를 잡고 하면 그럼 5억이잖아요. 네. 5억에 대해서 0.4%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0.4%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실효세율이 얼마냐고 하면은 종부세가 없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냥 20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자고요. 예. 20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안 낸다고 하면은 그냥 실효세율 0.1%예요. 그렇네요. 예, 딴 데 야. 계산해 보면 0.07%도 그래요. 와.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재산세 율이 좀 달라요. 네. 다른데 평균이 0.8%예요. 0.8. 0.8. 알라스카가 1%예요. 알라스카 1%예요. 알라스카 1%고 예. 제일 낮은 데가 0.3%예요. 예. 그럼 우리가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게 네. 아파트 왕창 때려놓는 거예요. 네. 그죠? 두 번째는 수요를 잡으려고 해요. 수요를 잡을 때 맨날 장난치는 게 LTV, DTI 장난쳐요. 그렇죠. 며칠 전부터 지금 장난이 시작됐어요. 저는 예. 이거 장난이라고 보는데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LTV, DTI를 갖고 장난을 치면 결국은 서민들만 피해봐요. 왜냐면 본인이 딱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집 살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왜 정부가 이거 갖고 장난치냐고요. 저는 이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요를 컨트롤하는 다른 수단이 뭐냐면 재산세예요, 사실은. 예. 왜 재산세 갖고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렇죠. 재산세 20억에 대해서 재산세 실효세를 0.1%라니까요. 재산세가 전혀 실효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뉴저지 같은 데가 재산세가 2.2%예요. 예. 20억 주택이라고 하면 2.2%니까 4,400만 원이에요. 이건 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러네요. 뉴저지도 가격이 오를 땐 재산세 뭐고 그냥 올라가요. 와. 예. 근데 우리나라는 0.1%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은 수요를 잡기 위해서 LTV, DTI 왔다 갔다 하면서 애꿎은 중산층 서민을 괴롭힐 게 아니고 왜 명확하게 우리 실효세율 0.1% 너무 낮다. 우리 종부세를 혁신해서 없앨 테니까 실효세율 최소한 0.2까지라도 가자. 네. 그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예.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봐요. 예. 사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이 또 너무 들썩이다 보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있는 많은 학자분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계획안으로 하나 입안한 게 보유세를 단기간에 확 올리면 이게 유가원자 표심 떨어지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도에 얼마 올리고 몇 년도에 얼마 올리고 그 계획을 한번 발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 그게
왜 적용이 안 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 자가 보유율이 50%를 훌쩍 넘은 우리나라조차도 집 가진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봤을 땐 그거죠. 집 가진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낮잖아요, 인간적으로. 예. 0.1%라고 하는 거는. 중국은 재산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냐고요. 사실은 그건 아니 농담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의를 해서 국민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실효세율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종부세가 국세로서 성격이 있어서 지방에 교부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단일 세율로 뭐 0.2라고 했을 때 한 0.2 중에서 반은 과거와 같은 교부세 형식으로 주겠다. 뭐 이런 사회적 논의를 해야지. 네. 수요를 잡는다고 LTV, DTI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건 저는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요. 정치권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의 기존 주택 가격을 저희가 반토막을 내서 그래서 집을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 산 사람들도 지금 현재 그 집이 온전히 내 게 아니라 안방은 우리은행 거고요. 현관은 지금 제2저축은행 거고요.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뭐 평생 모아서 집 하나 장만한 분들에게 그 집을 반토막 내는 정책을 위반하겠다? 아마 어떤 유권자도 그 정치는 쉽게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집 없는 분들에게 표심 잡으려고 제가 또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팬시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도대체 그거 언제 짓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어놨더니 지하철도 안 뚫리고 뭐 이런 소리 들으니 요 근래 새롭게 나온 게 여러 지자체장들이 반값 아파트 공급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 중에 일부를 대금을 치르다 보니까 비싼 건데, 토지는 국가가 계속 가지고 있겠다, 지자체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만 상당 기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부 뭐 약간의 소정의 금액을 임대료 비슷하게 토지 이용 금액에 대해서 내는 이런 형태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경기도지사, 그리고 충청도의 도지사들, 이런 분들인데, 제가 살펴봤더니 이 반값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공약으로 실천되거나 진행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살펴봤더니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그 공약을 경기도는 지금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거기다 반값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되냐, 이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처에 나대지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반값 아파트로 지어지면 내 가격이 오르긴커녕 가격 조성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반대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공공인데 그 브랜드 자체가 만약에 푸르지오나 레미안이라고 했을 때는 옆에서의 반대는 그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지나치게 소득 하위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죠. 네, 네. 근데 미국에서 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중위소득을 놓고, 네. 중위소득에서 뭐 한 40% 그러면 하위 20%잖아요. 예. 하위 20%에 대해서는 뭐 10%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부터 중위소득까지는 뭐 30%죠. 거기에 대해서 몇십 프로 들어가게 하고, 중위소득 이상 계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안에서도 소셜 믹스가 일어나요. 사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을 좀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민간 임대 아파트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그때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었어요. 네.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브랜드는 다 뭐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거 진다고 했을 때 우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했었고, 중산층도 주변에서 반대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 반대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 LH나 SH 브랜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뭔가 값싸게 기존 주택들을 공급하거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공급 측면인 거니까 네.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월세를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식 그 주택 지원금이죠. 네. 지원금, 월세 지원금 같은 거 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가서도 이제 본인이 주택 바우처를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간에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공공에서 뭔가를 건설하는 전략이 아니고 수요자한테 직접적인 그 혜택을 주되 그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설계, 저도 그건 정확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공공 부분에서 조성 단가로 주는 그 어떤 마진율이 민간에서 매력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에서 민간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다 보니 공공 브랜드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늘 써왔던 방법들, 그 대출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린벨트, 뭐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뭔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 왜곡된 구조가 잘 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장은 뭐 선의로 하신 겁니다. 제가 감히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반값 아파트라도 해보자 했더니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마치 외국처럼 사용권만 주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 살려는 분들도 그럼 계속 임대료 내는 월세 아파트랑 뭐가 달라 이런 인식도 있고 아파트 사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내 집 이걸 사겠다는 마음이 또 안 드는 느낌이 들어서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게 좀 뭐랄까요 반응도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저서에 뉴 리츠 정책 이 얘기도 적어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또 이런 정책도 한번 고민해보자고 하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하고 이제 한국은행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고요. 네. 한국은행에서의 취지는 이제 가계대출 부분을 어떻게 줄일까. 부동산에서 가계대출 부분이 크니까. 그래서 만약 리츠로 한다고 하면 그건 가계대출이 아니고 기업대출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공에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우리나라가 되게 적거든요. 네. SH나 LH 물량이 지금도 OECD 대비 더 적고 앞으로도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더 적을 수 있어서 저는 이 공공적인 성격의 리츠에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가 사실 원하는 바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의 리츠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는 운영은 민간인 겁니다. 네. 민간이 운영을 하고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리츠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초기에 디벨로퍼들도 리츠에서 에쿼티 투자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의 리스크가 낮아져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분양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미리 이만큼 깔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저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레미안 브랜드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통제를 할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개인들이 가서 월세 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리츠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리츠 투자로 에쿼티로 바꿔주는 거예요. 에쿼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캐피탈 게인은 이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근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구조를 조금만 잘 짜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좀 더 다시 설명하면은 100채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100채짜리 리츠를 만든다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100분의 1에 대한 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100분의 1인 걸 갖고 있어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임대료의 합을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배당을 우선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감평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한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분에 대한 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뭐 대단하진 않지만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캐피탈 게인을 먹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리츠의 주주이지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취득세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래의 캐피탈 게인은 먹을 수는 있어요. 이 예. 사람이 주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 설계 잘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반값 아파트와 함께 이 니치 정책을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많은 분들이 참 부동산이 중요한 거고 자기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학습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 아니면 주거에 대한 투자 이게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워킹하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 장들이 시도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방위적으로 처음 하면 다 겁들 먹으니까 그렇죠. 어떤 한정적인 공간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보세요 이게 되잖아요 하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이 제안하신 그 한국은행과 같이 연구하신 이 리츠 정책은 어느 지자체 장이라든가 어디서 해보겠다 이런 데는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이 기회가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쪼고 해가지고 겨우 요만큼 이익 받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강력한 인센티브 다 들어가야 돼요. 취득력세 같은 것들도 감면 또는 대폭 해줘야 되고 네. 양도세도 어느 정도 감면해줘도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주택기금에서 아주 저리로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은 성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주 낮춰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린벨트 같이 아예 비용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싸게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도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정부가 88 공급 대책 뒤에 수요 억제책을 또 대규모로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스케줄 잡으신 분들이 갑자기 낭망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대출을 그 사이에 억제니까 돈이 안 맞는 분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도 뭐 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 또 라디오 하는 청취자들에게 들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X세대 이상 분들은 예. 제가 아파트 살 때는요 DSR 전신이 DTI 이거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LTV만 적용받거나 그랬어요. 근데 LTV는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얼마짜리 집 사시려고요? 그게 대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10억이요. 아우 비싼 거 사시네. 이 이자 감당 되시겠어요? 얼마 내셔야 되는데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X세대 그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일천했지만 집의 값을 기준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투잡을 뛰던 쓰리잡을 뛰던 어떻게든 이자 감내해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을 얻은 거죠. 예. 그런데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 DTI 도입되고 그 뒤에 DSR까지 와서 네. 이제부터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옛날에는 얼마짜리 집 사시려고요가 아니라 얼마 버는데요? 이걸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집 못 사는데 대출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집값 얘기만 하면 사회가 두 쪽이 나버리고 그리고 일부 어떻게 보면 MZ를 비롯해서 그 이후 세대는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 소리가 나왔고 특히 요즘은 기경제라고 해서 4대 보험으로 명쾌하게 평균 소득 연봉 나오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라 저 유튜브로 3억 벌어요 뭐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독특한 직업들. 그런 분들은 뭐 이게 은행만 가면 직업 뭐냐 어느 회사 다니냐 이걸 물어보고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많으냐 옛날로 돌아가라. 니네가 DSR 해가지고 대출 더 늘어나는 거 막겠다고 했는데 막았냐? 아니 더 늘어날 걸 그나마 DSR로 막은 거 아니야? 증거 대라. 학술적인 증거든 뭐든. 못했으면 기회를 다시 줘라. 내가 배달의 민족을 하던 대리운전을 하던 내 그 이자 갚고 못 갚으면 그게 내 책임이지. 이런 목소리가 진짜 젊은 계층에 많아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미국은 LTV 80%거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가 생애 첫 주택 장만자이면서 약간 특이한 경우에는 LTV 99%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 정책이 주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보유하는 게 좋은 거. 왜냐하면 주택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자본 축적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어른 세대들은 이미 다 부동산 보유하고 있고, 근데 지금 대출 잡겠다고 그 특정 세대에 대해서는 특정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어떤 형평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LTV 80%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 LTV 거의 60%대인데 절대 폴클로저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이게 LTV 80%가 노미인데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는 서프라임 몰기지였기 때문에 프라임 몰기지인 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서프라임은 뭐 R21, 전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규모로 터지면서 프라임 몰기지를 구조화시킨 것들에서 리스크 해지 잘못해가지고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LTV 60%라고 했을 때는 아니 막말로 집이 우리가 2022년에 대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20% 폭락했어요. 네. 100이었을 때 20 떨어진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LTV가 60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이 50% 폭락해가지고 50이 되면 언더워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100에서 20%밖에 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 물건 자체가 부도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소득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DSR 이거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주택을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나라고 그러면 LTV DTI는 이 처음 세대에 대해서는 완화적으로 쭉 가야 되는 거지. 예. 지금 갑자기 부동산 올릴 것 같으니까 이거 집 살려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강화하고 예. 기존에는 집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산 축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고 봤더니 실질 보유세도 0.1%밖에 안 돼.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요를 잡을 거면 재산세 어느 정도 올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양 진영에서 협의해가지고 LTV 디테일 정해놨으면 그걸로 쭉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DS 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하여튼 뭐 저도 2025년 부동산 트렌드 책 읽으면서 해외에 제가 몰랐던 사례들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대안들도 모색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뭐 한국은행과 용역한 거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언급도 해주셨지만 책에 그런 내용들 보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어떤 뭐 그냥 급한 불 끌려고 그냥 갑자기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전향적인 어떤 접근을 해보지 않으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